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용 변호사고요. 그리고 저는 저기 애틀란타 여기 조지아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로 지난 15년 동안 이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의 이민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기업에 대한 그런 이민 문제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초대를 받고 그동안의 이제 경험을 살려서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추려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는 그 비자랑 스테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면은 비자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회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잘 모르셔가지고 실수가 있다든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퀄리파이가 되지 않는 그런 직원을 이제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베이직한 거지만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대사관에서 이렇게 여권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미국 내에서는 발행을 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만 발행을 해요. 물론 이제 익셉션이 있긴 하지만 회사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비자는 대사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입국을 할 때만 필요한 서류예요. 그래서 동물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드미션 티켓처럼 내가 들어올 때 유효한 이런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입국을 하고 나서는 이 서류는 중요치 않은 서류가 되는 거죠. 이 서류에 보면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인적 사항도 있지만 비자가 어떤 캐러고리인지 뭐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방문할 수 있는지 여러 번 방문이 가능한지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국경에서 심사관이 이제 왜 들어오냐 뭐 이런 목적을 뭐 물어보거나 그러지 않아도 이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방문 목적이 뭐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자를 제시하고 나서 들어왔는데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만약에 이제 어떤 액티비티가 미국에서 있다든지 아니면 그 이제 허용된 어떤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투 인플로이를 왔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취업 활동을 그만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이 비자를 받으려면 일단은 그 대사관에 가서 영사한테 뭐 인터뷰도 보고 뭐 서류도 제출해서 이제 한번 스크리닝을 거치게 되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경에서 이제 어드미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민 의도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비자로 입국을 하다가 심사관이 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언제든 그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테이러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신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신분은 일단 아까 그 비자로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 CBP 그러니까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약자인데 그 CBP 오피서가 이런 이제 I-94라고 하는 걸 이슈하면서 내가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허용된 그 액티비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뒤에 보이는 저 종이처럼 저 그림처럼 그 종이로 발행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보통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레커멘드 하는 거는 매번 미국을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온라인에 들어가셔서 이 기록을 확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아무래도 사람의 손을 거치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인적 정보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만료일이 뭐 예상했던 것보다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투는 일반적으로 규정상 2년이 다 주어지지만 그게 다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분명히 이투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제 뭐 저기 H1B라든지 다른 신분이 주어졌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비자는 한 번에
이제 하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를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전에 가지고 있던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최근 회사를 통해서 이투 비자를 5년짜리 받았다. 그러면 이분은 관광 비자가 있는 걸 깜빡을 하고 들어오다가 이제 그냥 여권을 주는 거죠. 근데 심사관이 별로 방문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여권만 보고 이제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B2로 입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CBP에 컨택을 해서 그걸 수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인정을 일반적으로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출국을 했다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불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분 위반이라든지 이제 불체는 언제 발생을 하는가. 아까 첫 화면에서 보여드린 그 비자가 만료가 되는, 이미 입국을 한 다음에 만료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전혀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여기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임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날짜를 넘게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E2나 H1B나 L1 같은 취업 비자를 받았는데 그 행위를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법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E 비자라든지 L 신분이라든지 H1B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레이스 피어리드가 6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고 해서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60일 그 그레이스 피어리드를 줘서 그 기간 안에 만약에 내가 다른 회사로 바꾼다고 하면 합법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질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60일이 지나고 나서는 불법이 누적이 되는 거죠. 일단 불법이 누적된다고 하면 규정상 신분을 바꾸거나 고용주를 바꾸거나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익셉션이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퍼져 있다든지 해서 뭐 그런 상황에 이제 연료가 돼서 이제 뭐 시간 안에 접수를 못했다든지 하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꾸며서 이제 그 이민국에다가 리퀘스트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사관의 자유재량으로 해서 그걸 승인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그걸 허용을 해준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고용주를 바꾼다든지 신분을 연장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앞에 보여드린 거는 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할 때 주어지는 CBP에서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 미국의 안에서 USCIS라고 하는 그 이민국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신분 변경을 한다든지 연정을 할 때 받게 되는 서류거든요. 이런 승인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발음에 보면 I-94가 이렇게 어태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I-94예요. 그래서 이 I-94가 결국 내 신분을 보여주는 서류인데 간혹 이민국이 승인증을 이제 대사관용으로 피티션용으로 승인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그래서 승인이 됐다고 해서 그냥 난 승인증을 받았으니까 끝났구나 이렇게 지나갔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비자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상태를 그냥 둬버리면 불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신분을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OPT로 있다고 하는 건 이제 F1 신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OPT로 일을 하다가 E2라고 하는 신분으로 전환을 했어요. 미국 안에서 나가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해서 근데 이 I-94가 어태치된 거는 변호사는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변호사는 승인증을 같이 듀플리케이트로 받기는 하지만 이 I-94가 있는 거는 하나만 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받게 되는데 그거를 승인이 됐다 하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나는 이제 E2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아니면 H1B나 L1이나. 근데 그렇지만은 이 I-94를 실제적으로 받지 못했으면, 아니면 실수로 해서 비자 피티션용으로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바로 이제 이민국에 연락을 해서 그 문제되는 경우를 커렉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승인증 이거 I-94 받은 거를 이제 달라고 해서, 여기 안에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해 드리는데, 본인들이 이제 무조건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면 여기 그 회사에 HR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쓰는, 그러니까 외국, 여기서 영주권자나 어떤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을 하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 비자들을 그냥 열거를 해드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열거한 이유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구나 라고 이제 고려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특정 상황에서 이거 외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비자들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E2, E1 요즘에 이제 가장, 특히나 트럼프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를 사용하려면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 미국에 있는 법인이 최소한 50% 이상이 한국 사람이거나 기업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제 미국과 몇 가지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약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국적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따집니다. 이제 보통 한국 회사에 이제 계시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의 본사가 미국의 서브시저리를 이제 세워서 이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E2, E1이나 E2 비자로 직원을 데려올 수 있는 거는 그 직원의 국적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같은 국적의 한국 사람만 이 비자를 통해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포지션은 여기 보면 executive, 임원에 해당하는 거, 매니저, 스페셜 스킬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캐러고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E2 비자는 장점이 뭐냐 하면, 어떤 한시적으로 H1B나 L1이나 보면은 딱 한시성이 있어요. 6년, 5년, 7년 이런 식으로 한시성이 있는데, E2는 조건을 만족하는 한 무제한으로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자는 1년에서 5년까지 규정상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대사관에서 발행하기는 2년 아니면 5년을 발행하고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가 더 딜레이되고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5년을 요즘은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5년이라고 해서 이제 들어올 때 5년을 다 신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E2는 up to 2년까지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내가 5년이 있다. 근데 내가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2년을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I-94에는 2년이 채워지면 내가 미국 안에서 신분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을 나갔다 들어와서 다시 신분을 2년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4년의 비자를 썼어요. 그리고 1년이 남았어요. 그럼 비자는 1년밖에 되지 않지만 들어올 때 다시 2년을 또 받는 거죠. 그러면 나는 체류하는 동안 비자는 1년 후에 만료가 되겠지만 내 스테이터스는 1년이 더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요거 적어 놓은 거는 실제로 이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과 조약이 체결이 돼 있어 가지고 30일 이내에 짧게 갔다 오는 경우는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간주를 해서 그냥 사실은 비자가 없이도 갔다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잠깐, 예를 들어서 나 지금 업무가 바쁜데 빨리 가까운 멕시코에 가가지고 딱 저기 2년 받고 와야 되겠다 이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I-94 체크, 요즘은 특히나 종이로 주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니까 나는 2년이 연장이 됐겠구나 라고 가정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조약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비자 리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분의 신분은 연장되지 않은 거죠. 그 상태에서 본인은 모르고 불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빨리 이거를 발견하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I-94 expiration date 그 만료일부터 6개월이 넘어서 불체가 되면, 그러면 출국한 다음에 3년 동안은 못 들어오게 되고 1년을 넘으면 10년 동안 못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멕시코나 캐나다 출장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30일 이내는 무조건 다 그러면 I-94가 연장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규정이 있긴 하지만 CBP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갔다 왔는데도 그냥 새로 I-94를 이렇게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버스테이 저 비자 리보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써드린 거는, 하루라도 내가 I-94의 만료일을 넘어서 불체가 되면, 그러면 내가 그 비자는 아무리 날짜가 많이 남아 있어도 자동으로 캔슬이 돼서 나 빨리 나가서 그러면 빨리 이걸 커렉션을 해야 되겠다, 이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비자로 캔슬이 됐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이제 이미 법적으로 인해서 비자는 리보케이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입국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까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멕시코나 캐나다 갔다 올 때 장점은, 좋은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E2라고 하는 거는 이제 L1이나 H1B 같은 경우는 이민국의 사전 심사를 거치지만, E2는 대사관이나 이민국이 전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냥 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받는 거는 괜찮은데 한국에서 나갈 경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사관에서 받지 않고 E2를 미국 안에서만 받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공부를 대학을 갓 졸업하고 OPD를 하다가 이제 E2로 바꾸는 경우, 이제 그 경우에 이제 멕시코나 그러면 이런데 전 출장을 못 갑니까? 이제 이렇게 문의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조합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원래 제가 그랬죠. 이제 미국을 재입국하려면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익셉션이 되는 거죠. 나는 E2 비자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미 만료된 F1 비자가 다예요. F1 비자가 이제 만료된 게 있고, 나는 E2라고 하는 비자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나가서 E2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한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 여행을 할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 멕시코에 출장을 잠깐 갔다 와야 된다 하면 여기 이민국에서 받은,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민국에서 받은 I-94가 붙어있는 승인증에다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만료된 F1 비자에다가 이제 여권을 가지고도 해외를 갔다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안에서 만약에 내가 나가지 않고 신분을 연장하겠다 하면은 무조건 급행을 하시려는 경우가 있어요. 운전면허증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운전면허증이 크게, 왜냐면 운전면허증에 대한 규정은 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운전면허증이 접수증만으로도 이제 갱신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제 급행을 굳이 하지 않아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접수를 하면서 자동으로 내가 만료된 이후부터 240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하면 240일을 넘긴다 해서 원래 연장 서류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을 잡기 때문에 결국 승인이 되면 그 후에 이제 일하시는 거는 다 합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런 경우는 급행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배우자는 미국 내 어디서든 영주권자처럼 일을 하실 수 있는 그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배우자가 만약에 일을 하려고 하면 노동허가서 카드를 별도로 접수비도 내고 신청서도 내서 그 카드가 있었어야지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E2S, 그러니까 S는 스파우스의 그 이니셜인데 E2S라고 하는 신분을 배우자가 받았다면 굳이 EAD 카드를 갖지 않아도 이제 일을 그냥 바로 그거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1은 이제 포커스가 좀 달라요. 이거는 이제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subsidiary가 있고 또 인도에도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국에 있는 직원을 미국에 이제 데리고 올 때는 E2를 보통 많이 쓰게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인도에 있는 직원을 어떤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여기 공장을 더 넓히느라고 우리가 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적이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이제 보통 L1을 고려하게 됩니다. H1B도 있긴 하지만 H1B의 가장 큰 단점은 쿼터제라서 1년에 주는 개수가 6만 5천 개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어떤 전문 인력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한정없이 막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몇 달 안에 바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L1을 고려하게 되고요. L1은 중요한 거는 그 관계 회사 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페런트냐, 서브시저리냐, 아니면 어필리에이션이냐, 이런 관계 회사에서 신청자가 외국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한 경력이 있냐라고 하는 게 포커스고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임원이나 매니저나 스페셜 스킬이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장점은 뭐냐면 듀얼 인텐트라고 해서 영주 의사가 있어도, 그러니까 원래 비移비자들은 기본적으로 영주 의사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듀얼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移비자를 소지하고 있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도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E2는 거절될 수 있지만, 혹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지만, L1은 듀얼 인텐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걸로 인해서 비자가 거절된다든지 입국이 안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습니다. E2랑 다르게 이건 제한이 있어요. 이거 맥시멈 L1A는 임원이나 매니저급에 해당이 되고요. L1B는 스페셜 스킬에 해당이 되는데, L1A 해당이 되면 맥시멈 7년까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L1B는 5년까지 가능해집니다. 이것도 역시나 연장을 미국에서 하게 되면 240일 동안 자동 그 고용 허가가 연장이 되고요. 배우자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데 노동어가 있어야 됐지만 올해 초부터는 없이 L2S를 받으시고, 근데 옛날에 받으셔가지고 L2S가 아니고 L2를 가졌다 그러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일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H1B는 이거는 이제 잘 쓰지 않는 거죠. 이두저도 조금 애매할 때 쓰게 되는 건데, 이거의 포커스는 뭐 어떤 법적인 뭐 관계사냐, 오너십이 어떻게 되냐, 국적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요. 대신에 그 사람이 맡을 포지션이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야 라고 하는 걸 보는 거죠.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의 정의는 최소한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는 정말 학사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다 거의 신청을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점점 신청자도 많아지고 이거에 대한 리퀘어먼트가 점점 이제 어려워지면서 스페시픽 필드라고 하는 데피니션이 더 붙은 거예요. 법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거를 적용하는 팔로시가 바뀌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르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전공했다 하면은 비즈니스는 일반적으로 제너럴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스페시픽한 어떤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어떤 특정 전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원래 이제 규정에는 US Bachelor's Degree or Higher이지만, 만약에 이제 한국 같은 외국의 포린 디그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밸리에이션 받을 수 있고요. 내가 학사학위가 없어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밸리에이션 받아서 학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문대를 뭐 다녔거나 해서 2년이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경력을 또 컴바인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H1B의 차이점은 뭐냐면 E2나 L1은 미니멈 웨이지의 개념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그걸 굉장히 낮춰서 하는 게 해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승인을 받기 위한 컨시더레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H1B는 스페시픽하게 최소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up to 6년까지 가능하고요. 처음에 신청할 때 이제 3년, 그 다음에 연장을 하면 3년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듀얼 인텐트라고 해서 영주 의사의 이제 그런 허용을 받고요. 그리고 H1 포터빌리티는 뭐냐면, 이거는 다른 E2나 L1 같은 경우 일반적인 취업 신분 같은 거는 만약에 회사를 바꾼다, 다른 타 회사에 있는 직원을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온다라고 할 때 접수를 하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합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만, H1B는 접수를 하고 승인이 되지 않아도 그 다음 날부터 고용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B1이나 에스타 무비자로 해서 미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비자로 온다든지 B1으로 오는 거, 이거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밑에 보면은 이런 예를 들어드린 거긴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액티비티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에 본사가 있고 미국에 이제 지사가 있을 때, 미국의 지사의 어떤 펑션을 내가 맡기 위해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한국에 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나는 여기 와서 컨트랙을 한다든지 니고시에이션 한다든지 어떤 미팅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도 부분에 의심을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보통 무비자 같은 거는 전자여권이니까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입국을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공장을 막 새로 지으시는 경우, 보통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투나 보통 이런 걸 이제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뭐 보통은 오랫동안 장기간 일을 하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투를 받게 될 때,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인터뷰 잡을 때 막 6개월씩 걸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장 지금 들어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 직원이 공장을 짓는데, 그럴 경우 사용하면 이렇게 사용이 종종 되곤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뭐 기계 설비를 한다. 그러니까 공사를 짓고 나서 대부분 한국 기업은 공장에 쓰는 기계라든지 장비나 이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걸 쓰는 것이 아니고 본사에 쓰는 한국에서 제조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이제 할 때 이제 그런 전문 인력들을 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만약에 이제 미국 사람들을 그거와 관련해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트레인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이 나왔어요. 설계 도면이 와서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 그 공장을 짓는데 도면대로, 왜냐면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시저가 그 회사 제품에 맞게 그 회사 고유의 어떤 프로시저대로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본사 전문가가 나와서 제대로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슈퍼바이즈 한다든지 관련된 이제 인원들을 트레인 한다든지 이제 이럴 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이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 B1의 비자가 아니고요. 이제 B1 Renewable H1B, 원래 H3라고 해서 비자를 받으면 그냥 이대로 찍어줘요. 그냥 B1이라고 단순하게 찍어주지 않고요. H1B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에 그 증명을 해야지만 되는 거고요. H3는 그건 뭐냐면 본사 이제 미국 지사에 와서 트레이닝이 필요한 경우 보통 하는 비자거든요. 그래서 H1B나 H3 같은 건 사실은 이제 별도 비자 캐러거리죠.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H1B 같은 경우 쿼터제잖아요. 네, 쿼터제이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왜냐하면 보통 3월에 우리가 셀렉션을 하는데 라르를 해서, 근데 65,000개 이제 캡이 있고 US 마스터스 디그리 그 이상이 있으면 2반기 캡을 더 받게 되는데, 어쨌든 보통 거기에 뭐 3배 내지는 4배, 크게 5배 정도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셀렉션이 안 되면 그 해는 이제 못하는 거고 다음 해를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미국의 지사에 뭐 어카운팅 부서라든지 아니면 엔지니어 쪽이라든지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본사 지원이 급히 나와야 된다고 할 때 이제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B1과 동일하게 이제 간주되기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앞에 레이벌 서티피케이션 어프로브를 받아야 된다든지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관광 비자 신청하듯이 대사관에 직접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아까는 저는 B1은 에스타나 B1으로 와서는 여기서 미국 회사를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B1의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샐러리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미국에 있는 지사에서 받으면 안 돼요.
한국에 내가 고용되어져 있는 본사에서 계속해서 샐러리라든지 컴펜세이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는 여기에 이제 와서 일하는데 필요한 뭐 비행기 값이라든지 뭐 호텔비라든지 뭐 식사비라든지 이런 익스펜스에 대한 거는 이제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이트 네. 질문해도 되나요? 예. 아까 이스타 쪽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사실 이거 다음 페이지 저기 보면 이스타로 왔을 때 저기 첫 번째 나타나는 저런 업무는 네. 사실 여기서 지금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일반인이 알기로는 이스타 무비자로 오면 네. 뭔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네. 괜히 불안하면서 네. 이민국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네. 빨리 일 끝내고 이렇게 다시 빨리 도망가고 네. 이런 분위기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말씀 네. 들어보면 이스타나 아까 말한 B1, 인리오브 H1 네. 이걸 하면 다 여기서 하는 일을 다 커버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법적인 신분이 없을 것 같네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B1이나 에스타 아니면은 B1 자체에 허용되는 액티비티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B1으로 와요. 그럴 때 나는 정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어떤 세일즈를 하는 이제 그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조사 같은 데이터를 많이 이제 하거든요.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온다든지 이런 건 합법적인데 근데 그게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확히 모르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주저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그걸 주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들어올 때 심사관 예를 들어서 제가 B1 인리오브 H1B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는 사실 심사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심사관들이 우리가 알기에는 이 사람들은 허거나 하루 종일 비자를 들여다보고 일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든 걸 다 알고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의외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잘못된 심사관을 만나게 되면 분명히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이거 안 되는 거를 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미국령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를 레프레젠테이션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런트 없이 막 가방도 뒤지고 핸드폰도 뒤지고 노트북도 뒤지고 그리고 막 협박처럼 하기도 하고 회유도 하고 별짓을 다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들어오실 때 위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걱정이 되실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렇게 어떤 스페시픽한 목적을 가지고 오실 때는 이제 변호사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트레이닝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변호사가 가서 이제 미국 영토 안에 있는 것처럼 레프레젠테이션을 해줄 수는 없지만 편지 같은 걸 써서 정확하게 이 사람의 목적이 뭐고 여기에 활동에 이만큼의 제약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규정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써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사관도 보고 그냥 사실은 편지 하나로 사실 거의 패스가 돼요. 그걸로 인해서 뭐 전화를 해서 변호사한테 이건 이런 애 알게 하고 이런 심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H1B, 이제 실사는 조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린 거는 H1B랑 L1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민국에서 프로드 디텍션 팀이 따로 이제 할당돼 있어서 나와서 하게 되고, 그리고 미리 어나운스를 하고 오지 않고 불시에 검문을 하게 됩니다. 규정상은 원래 승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승인에 맞춘 것대로 제대로 이제 고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보통 퓨티션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 구체적으로 잡 로케이션이나 컴퍼니나 잡 타이틀, 듀리, 셀러리 어마운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지 혹시 변동 사항이 생긴다든지 그 약속한 포지션과 다른 일을 시키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H1B 같은 경우는 미니멈 웨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미니멈 웨이지라고 하는 거가 그만큼 미니멈 웨이지를 줘야 된다가 아니고 미니멈 웨이지 이상을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미국 사람은 뭐 미국 사람이나 영주권자는 뭐 10만 불을 줘요. 근데 H1B를 받고 온 사람한테 8만 불을 준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제가 경험하기는 꼭 승인 후에만 나오진 않고 접수 후에 그냥 펜딩 중인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접수를 하고 나서는 이런 거에 대한 프리퍼레이션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단속이 됐는데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이 사람들이 밝혀냈다, 문제가 됐다 하면 그러면 H1B나 L1을 가지고 계신 피티션이나 비자 같은 건 그건 이제 다 리보케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미그레이션 프로드나 미스리프레젠테이션의 이슈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분은 평생 자기 남아있는 평생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시거나 비자를 받으시거나 이런 것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벌금을 물거나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H1B나 L1을 서포트하는 게 금지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부분에 고용이 이루어질 아주 직원이 많거나 턴오버가 많으면요 이런 게 다 캐치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팔로우업이 잘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별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어떤 포지션의 변동사항이 생기면은 그걸 변호사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를 이제 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실사가 왔을 때 안내 데스크에 있는 사람한테 막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러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왔을 때 안내 데스크한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막 질문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 회사에 조치하는 그런 기록을 남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게 되면 누구한테 컨택을 하게 될지 그걸 회사 내에서 어느 정도 정해가지고 하시면 좋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PT전에 서명한 이제 회사 대표분이라든지 HR 매니저분이랑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명자죠. 서명자랑 그 다음에 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직원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이트 비즈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H1B L1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스라고 해서 미국의 모든 고용주는 규정상 이런 신분을 해주거나 안 해주는 걸 다 떠나서 직원에 대해서 I9 폼을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고용주가 신분이 없는 불체자를 고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우리가 회사에 불체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게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이거는 이 폼을 이제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 거는 의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을 안 하거나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부분을 잘못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테크니컬 바이올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당 다 카운트를 해서 벌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도까지 굉장히 피크로 올라갔어요. 그때 트럼프 행정부에 있었고 그래서 더 반일법적인 그런 이제 정책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정권이 바뀌고 또 코로나가 툭 터지면서 그게 많이 수그러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정권이 공화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걸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있었던 케이스인데 올해 초에 1월이죠. 1월에 이제 RNSL이라고 하는 컴퍼니가 있는데 이 회사는 큰 회사가 아니에요. 100명도 되지 않는 그냥 가족이 운영하는 그런 조그만 회사였는데 513개의 I9 폼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로 1.5 밀리언의 벌금을 물었어요. 여기는 불체자를 하나도 고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순히 I9 폼 작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벌금을 받은 거예요. I9 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컨트랙터라든지 아니면 스태핑 컴퍼니에서 이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그걸 할수록 나의 라이빌리티는 더 커집니다.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만 하시고요. 그리고 보관 기간이 있어요. 아까 100명 미만이라는데 왜 500 몇 개가 됐냐? 그건 왜 그러냐면 직원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을 하고 나서 3년, 그 다음에 해고를 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그 더 긴 기간 동안에 이 폼을 작성한 거를 이제 유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작성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얘네들이 수시로 버전을 업데이트해서 온라인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문제가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3일을 딱 줘요. 비즈니스 데이를 딱 3일을 주는데 그 사이에 미비한 걸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의 그 전 직원에 대한 정보가 없다든지 그리고 이제 하면은 우리가 그걸 메이크업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서퍼링 다큐먼트 같은 거, 그러니까 서퍼링 다큐먼트는 그 사람의 신분서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시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베리파이에 참여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이베리파이는 온라인으로 해서 직원들의 신분을 이제 베리파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i9보다는 훨씬 어드밴스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베리파이 하니까 종이로 된 거 이거 우리가 해도 안 해도 별거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왔을 때 뭐 해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보통은 네임 카드를 줘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그걸 주지 않을 경우는 그 사람의 이름, 연락처, 직함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사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국이 될 수도 있고 아이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나왔는지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witness present는 뭐냐면은 이제 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행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 여기를 검사하는 거긴 하지만 여기 도와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나라도 파악을 해서 자기 실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대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얘네들이 너네는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통지를 보내는데 보면 그분이 말한 그 사실과 다르게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편집을 한다든지 말하지 않은 걸 말했다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독방에 이제 그 심사관과 그 인터뷰 하셔야 되는 분과 단둘이서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있으신 분이 같이 한 명도 좋고 두 명도 좋아요. 그런 분들이 같이 있으면서 컨버세이션이 이루어지는 모든 거에 대해서 기록을 다 노트를 하시고요. 그리고 서류를 요청하고 제출하고 한 거에 대한 기록도 전부 다 남기시는 게 좋고요. 변호사가 있으시면 변호사 바로 컨택을 하세요. 이것도 역시나 변호사에 의해서 우리의 권리를 레프레젠테이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근거리 있지 않다 그러면 전화로 요청을 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변호사가 그 순간 어베일러블 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프로시저를 따라서 기록을 잘 남기시고 나중에 변호사한테 그 자료를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100%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는 대로 다 컴플라이 해야 되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보통 게이트가 있죠. 오피스 같은 경우는 퍼블릭 에어리어가 있고 인프로만 갈 수 있는 에어리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된 일반적인 퍼블릭이 갈 수 없는 그런 에어리어에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 못 옵니다. 이렇게 스탑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유일한 익셉션은 뭐냐면 주디셜 워런트가 있는 경우. 이제 워런트 영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법원에서 디스트릭 콜트 그러니까 연방 법원이거나 주법원 같은 데서 발행한 그런 워런트를 가지고 왔으면 그건 내가 저지했다가는 나 그걸로 인해서 처벌받아요. 그렇지 않고 이제 다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아이스 같은 경우는 노리스 오브 인스펙션을 가지고 온다든지 누구를 체포하러 온다 그럴 것 같으면 자기네가 발행한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워런트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료 요청했는데 바로 없으면 막 그것 때문에 괜히 막 당황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줄 수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 충분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 말씀드린 거는 이제 노트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제가 이제 설명을 말로 드렸는데 이제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져온 거를 내가 컴플라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그 서류를 샘플로 제가 보내드립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US 디스트릭 콜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콜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주디셜 워런트예요. 법원에서 발행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나는 처벌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언제부터 시간적인 것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판사가 사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그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시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변호사한테 검토해달라고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것도 똑같은 워런트죠. 이거 체포를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근데 여기 보시면은 맨 탑에 보시면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법원이 아니죠. 이거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이건 무시할 수 있어요. 인포스 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인하는데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라고 되어 있고,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이미그레이션 콜트에서 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거는 이제 콜트니까 주디셜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나 이런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한 기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미그레이션 콜트에서 발행한 거를 포함해서 이런 아이스나 USCI에서 발행한 그런 워런트는 우리가 그냥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 시간 관계상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그러면 제가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